설문이 보입니다. 보통 담이 아니고 흙으로 뚝을 쌓듯이 해놨고 거기서 사람을 잡아다. 지하 통로에서 강강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흘러보낼 수가 있다.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 주장, 이런 거로 언론 보면 그렇지만 이것이 세력이 확대돼 나가면 모든 계층의 불만 세력과 연합 전선을 맹들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켜 놓고. 박정희가 사라진 자리를 전두환이 노리고 있던 1980년 3월 제일동포 김병진 씨는 모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어 강사로 자리를 잡은 김병진 씨, 1983년의 그날도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서 가는데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원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마무간대로 차에다가 등을 밀어서 강제로 치렀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보안사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혐적이라는 거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무작정 끌고 갔고. 그렇죠. 몽둥이를 들고 오포수래요. 양쪽을 잡혔는데 등에서 마구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갈수록 단혹해졌습니다. 양 손목을 갖다가 끈으로 그걸 묶고 방구석에 있던 발전기 코일을 풀어서 양쪽 손가락에 감은 거예요. 고변천은 양동이에서 물을 저한테 끼워 얹었고, 그리고 이도영이 내 발을 잡고 간다 협박을 하고 언제 북에 갔다 왔느냐 이런 걸 자꾸 묻더라고요. 안 갔다 왔는데 내 발을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락로로 떨어진다. 이 애기는 어떻게 됐는지 아냐. 우리 애가 그때 100일이 안 됐었어요. 김용성이 하는 말이 고아원에 내보내겠다 하니까 저항해보자 하는 의욕은 상실됐죠. 그렇게 그는 북한을 드나든 제일동포 간첩이 됐습니다. 1979년 한국으로 온 제일동포 윤정원 씨. 하지만 5년 뒤 그 역시 간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로 된 의자였어요. 옷도 다 벗고 거기 앉으니까 끈으로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다 묶어가지고 다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젖은 수건을 덮었어요. 그 위에다가 주전자를 물 계속 부어요. 계속 물 푸니까 숨 못 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물 마시게 되고, 그것도 계속 하면은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의자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2층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밑에 물소리가 들렸어요. 너 같은 놈 한 사람 정도는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게 관가에 걸 수도 있다고 완전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윤 씨는 고문을 당하던 도중 김병진 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김병진이 그 복도 지나가는 거 봤는데 옷차림이 와이셔츠 입고 스리퍼 입고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잡힌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했으니까 혹시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잡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아니까.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우셨겠네요. 그렇죠. 윤 씨와 김 씨 모두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됐지만 둘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윤정원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김병진 씨는 보안사로부터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렇죠. 고아원에 보내고 윤락로로 보내는 그런 협박이냐. 한번 받으면 계속 남아있거든요. 도망치지 못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감옥이었어요. 그때 여권도 빼앗기고 있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골모로 잡힌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김병진 씨는 보안사 직원이 됐습니다. 대공분실에 끌려온 제일동포와 수사관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 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모니터 통해서 고문하는 내용도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몽둥이를 가져와서 다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양쪽 수사관이 둘이 올라타고 해서 고통을 주는 거. 흑백이라도 조신치 씨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생생하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끔찍하셨겠어요. 조작한 간첩을 내부자로 삼아 또 다른 간첩 조작에 활용했던 정보기관. 30년이 지난 최근에도 이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은 오창덕 씨. 이른바 서울메트로 간부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 간부였던 오 씨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희경에게 지하철 노선별 시간표와 비상연락망 등 서울메트로의 내부 자료를 넘기고 공작금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탈북자인 김희경 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자백한 내용이 그대로 오 씨의 혐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협조했다는 오창덕 씨는 감옥에 갔는데 정작 주범격인 김희경 씨는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오창덕 씨는 이 사건이 모조리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김희경을 중국 부동산 투자 파트너로 만나 억대의 투자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돈으로서 사기당한 걸 사람을 피해자인데 거기다가 간첩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간첩이면 어디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연결되고 누굴 만나고 뭔 행위를 했고. 하지만 김희경 씨는 자신이 진짜 간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허위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김희경 씨의 국정원 진술 중에는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김 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제대한 뒤 함경남도 함주군의 시멘트 공장에서 초급당 비서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함주에 시멘트 공장이 없는데. 함주군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군이에요. 또 아버지가 제대하고 김정일의 방중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아버지 계급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소장? 소장이라고 진술서에 쓰셨잖아요. 소장이라고 쓰는 거? 나도 어리까지 하니. 그는 정말 간첩이었던 걸까? 간첩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럼 중국에서 왜 내가 간첩으로 나갔을까요? 간첩이란 친구가 없다고요? 네. 없는 거는 국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김 씨가 공소보류 처분 이후 국정원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수사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큰삼촌 수사관인데 큰삼촌! 김 씨도 이 수사관에게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언제 만나셨어요? 저를 조사할 때부터 만났죠. 판결문을 보면 큰삼촌 수사관은 김희경 씨에게 고정간첩인 김 씨의 오빠를 잡으라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2년 동안 1,700여만을 집행한 걸로 적시돼 있습니다. 결국 여러 정황상 김 씨는 간첩으로 조작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대가로 국정원 협조자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꽤 있더라고요. 원래 모르겠구나. 지금 근데 찍지 말아요. 글쎄 그만해요. 네. 이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나온 오창덕 씨의 삶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생계 힘들어서 뭐 기초수급자도 됐었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경제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해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는 거죠.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됐고 대법원 판단까지 끝난 사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검증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간첩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런 간첩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납부 거부에서 제일동포로 다시 탈북자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 간첩 조작의 고리는 끊긴 적이 없습니다. 윤정은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심 결정해 줘서 참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와 나와버렸어요. 윤정은 씨처럼 간첩으로 몰렸다가 훗날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제일동포 피해자는 24명. 국정원과 경찰 등을 빼고 기무사가 조작한 사건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싫어 재심을 꺼리는 이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하시면은 한국의 법정에 좀 나와주시라 하면은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한국에는 가기 싫으세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정가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 전마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요. 경찰이나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라 이거야. 공로를 세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전두환 정권 당시 기무사의 공작일지에는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간첩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막 두드러 패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화학약품으로 고문하겠다고 폐인을 만들겠다든지 잠 못 자게 하고 먼 누이는 마귀자기로 막 두드러 패고 간간히 협박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이 흐르면은 신음소리도 못 돼요. 완전히 근육이 견직돼 가지고 호흡도 못 돼요. 뭐 소리도 못 내고 호흡도 못 하고 이 상태예요. 이렇게 묶어놓고서 엄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그 점선을 감았는데 또 하나 풀어가지고 불꽃 이렇게 내 눈앞에서 겁주려고 스파크 할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앞으로 불구자가 되고 못 쓰게 되는데 괜찮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다 감았어 하나. 성기에 하나는 엄지에다가. 아이고 터졌다니까요 피부가. 과거의 얼굴은 기억해. 고병천이고 이덕영이라고. 이 사람이 이덕영인가? 이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아직도 기억나는 당시의 고문 수사관들 고병천 씨와 수사관 이덕용 씨입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이 사람이 주로 했죠.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장에 포상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윤정은 씨 사건으로만 보안사 수사관 8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사과하실 마음이나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당시 보안사 학원반장 고병천 씨는 전두환 정권에서만 훈장을 2차례 받았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고문과 조작의 시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당시 일본 유학 중이던 장희균 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고 민주화 운동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적을 진짜 사람들이 올리나 안 올리나 그 전화기 좀 창망에다 좀 갖다 걸어봐라. 그랬더니 진짜 그 전화기 속에서 경적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냥 흥분이 돼서 도저히 못 살겠어. 안 되겠어. 교수한테 그냥 잠깐 죄송하다고 얼른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써놓고 그냥 내 3월 2일 날 들어왔나? 유월항쟁 승리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희균 씨는 6.29 선언 직후 기무사에 끌려갔습니다. 무릎 사이에다 삼각봉을 무릎 사이에 끼고 팔하고 내 다리 발목하고 내 팔을 뒤로 묶어놓고 이제 무릎을 꿇리고 앉히잖아. 그래서 내 이 무릎이 다 벌어진 건데 무릎 사이에 그걸 놓고 이제 묶어놓으니까 안 그래도 저절로 벌어질 참인데 이제 그때부터 패잖아. 주로 이 고관절을 많이 팼어. 이거 한 방 채이면 그냥 자지러진다고. 눈을 뜨니까 위에 창문만 보여. 하늘이 보이고 거기에 어린애들이 웃으며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사람 사는 게 다 새끼들 그거 보자고 애들 웃고 놀고 그러는 거 보기가 제일 좋잖아. 사람 살면서. 김병진 씨는 보안사 협조자의 족쇄를 풀자마자 일본으로 돌아가 대공분실 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포들도 많았고 국내 사람들도 많이 당했어요. 눈앞에서 고문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무고함을, 그리고 보안사의 이런 비인간적인 태도를 천하에 알리고. 김병진 씨의 증언으로 보안사 고문수사관이었던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도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